선이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남편분 약값 때문에 힘들다며? 문화센터 친구 영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가는 남편. 당뇨 약값이 정말 버거웠거든요. 나 요즘 괜찮은 투자 하나 하는데 남편 약값 걱정 완전히 없어졌어. 영란이의 그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60년 넘게 검소하게만 살았어요. 명품 한 번 안 사본 사람이었죠. 정선희 씨는 정말 알뜰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남편 건강 앞에서 저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거든요. 결국 퇴직금 대부분과 모아둔 돈까지 모두 잃었고 살던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몇 개월간의 악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희입니다. 올해 62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편은 3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일했어요. 성실하게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사람이었죠. 작년 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 제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우리 집은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32평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20년 전에 샀는데 지금은 시세가 많이 올랐죠. 거실 창문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저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 수입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과 모임도 자주 가졌어요. 우리 일상은 여유로웠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외식했고요. 가끔 백화점에서 옷도 샀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국내 여행도 다녀왔어요.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곳으로요. 제 친구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일했죠.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만났어요. 꽃꽂이 수업을 함께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죠. 그 시간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퇴직하고 나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이 끊긴 거예요. 국민연금 두 사람 합쳐서 월 1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20만 원 정도 나갔고요. 식비도 50만 원은 들었어요. 통신비, 보험료, 경조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거기에 문화센터 수강료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더 나갔어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했죠. 저축을 조금씩 깨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에 30만 원씩 찾았어요. 두 달째는 50만 원이 필요했고요. 석 달째는 70만 원을 찾았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저축이 줄어드는 거였어요. 이 속도면 10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의 건강이었습니다. 퇴직하고 몇 달 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발이 저려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당뇨 합병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이 더 추가됐어요. 한 달 약값이 30만 원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5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죠. 저는 저축 통장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10년 후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년 후엔요. 우리가 80이 넘으면 누가 돌봐줄까요? 무엇보다 남편 약값이 계속 부담이었습니다. 매달 병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약 봉지를 받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편하지 않았어요. 다들 여전히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한 친구는 제주도에 펜션을 샀다면서 놀러 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손주들 용돈 준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쓴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약값 때문에 쪼들리는데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남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죠.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친구 5명이 함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인 박영란 씨가 요즘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죠. 옷차림도 전보다 화려했습니다. 새로 산 것 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더니 영란이가 빙글 웃었습니다. 요즘 괜찮은 걸 하나 알게 됐어. 영란이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다른 친구들도 눈치챘는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얘긴지 물었죠. 영란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기선 자세히 말할 수 없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해 줄게. 그렇게 말하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그날 오후 영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얘기해 줄 게 있어. 저는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영란이 생각만 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달라졌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근처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영란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영란이가 입을 열었어요. 선이야,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남편 약값 때문에 힘들다며? 영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가는 약값이 정말 버겁다고요. 저축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했어요. 영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 남편도 당뇨 있거든. 영란이도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몇 달 전부터 토지 투자를 시작했어. 토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영란이가 웃으며 제 생각을 알아챈 듯 말했어요. 일반 부동산이 아니야. 개발 예정지 투자라고. 개발 예정지라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영란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는 지역이 있잖아. 도로가 생기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곳. 그런 땅을 미리 사두면 개발이 시작되면서 땅값이 몇 배로 뛴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영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문 투자 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 회사는 정부 쪽 인맥이 있어서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고 했어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를 먼저 알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화면에는 회사 홈페이지가 떴어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였습니다. 회사 소개, 투자 실적, 고객 후기 같은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란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나는 몇 달 전에 시작했어. 처음엔 5천만 원만 넣었는데 그런데 석 달 만에 땅값이 올라서 팔았더니 7,500만 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2,500만 원을 번 거예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석 달에 그 정도 금액이요. 은행 이자로는 10년을 넣어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정말이야? 영란이가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7,500만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 또 투자했어. 이번엔 금액을 좀 더 넣었지.
영란이는 확신이 생겼으니까 금액을 늘렸다면서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돈을 또 넣다니요. 영란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이야, 너도 한번 해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딱 맞는 투자야.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괜찮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안전한 거야? 혹시 사기는 아니고? 영란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사기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어떻게 확인했냐고 물었더니 영란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영란이 이름으로 된 토지 소유권이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땅을 샀다는 증거였죠. 토지 위치, 면적, 지목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법원 직인도 찍혀 있고 영란이 주민등록번호도 있었습니다. 이건 위조할 수 없는 서류였어요. 정말로 영란이가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까지 있는데 뭘 더 의심하겠어요. 영란이가 말했습니다. 투자하면 이렇게 내 명의로 등기가 돼. 그러니까 절대 사기가 아니야. 저는 금액을 물었습니다. 얼마부터 투자할 수 있냐고요. 영란이가 대답했어요. 최소 5천만 원부터 가능해.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확인한 다음에 더 넣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도 그렇게 했다면서요.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장에 그 정도는 있었어요. 영란이가 말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망설이면 좋은 땅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에 있어? 영란이가 시내에 있다면서 사무실도 제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같이 가서 상담받아 볼 수 있어. 저는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먼저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알아보고 결정해도 될까? 영란이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미리 말하면 반대할 거야. 남자들은 원래 이런 걸 못 믿어. 일단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수익이 나면 그때 보여줘도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분명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영란이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만 투자한대. 회사 쪽에서도 아무한테나 기회를 주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 표현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영란이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회사 사람들 언제 만날 수 있어? 영란이가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짧은 통화 후에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에 괜찮아? 내가 같이 가줄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영란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선이는 현명한 사람이야. 좋은 결정할 거라고 믿어.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들 몇 년 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저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면요. 남편 약값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무엇보다 우리 노후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금요일 상담을 받아보고 괜찮으면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금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너무 평범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영란이 말처럼 수준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이라면서요. 결국 백화점에서 산 재킷을 꺼냈어요. 가방도 괜찮은 걸로 골랐죠. 거울을 보니 그래도 그럴듯해 보였어요.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 만난다고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차 마실 거라고 했죠.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편은 집에서 신문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어차피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남편도 기뻐할 테니까요. 영란이와 시내에서 만났습니다. 영란이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0분쯤 달려서 도착한 곳은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도 넓고 깨끗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니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문에는 금색 글씨로 회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어 이름이 왠지 전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사무실이 나왔어요. 한쪽 벽면에는 전국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빨간 핀이 꽂혀 있었어요. 책상 몇 개와 최신형 컴퓨터들이 보였고요. 직원 한 명이 저희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영란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영란이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상담 받으러 왔어요. 직원이 웃으며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상담실은 따로 있었어요. 유리로 된 회의실 같은 곳이었는데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각종 인허가증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중개업 허가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표창장도 몇 개 보였어요. 우수 투자회사로 선정됐다는 내용이었죠.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말끔한 정장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기소개를 했어요. 김이사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더니 오신 걸 환영한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왠지 믿음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김이사가 차를 권했습니다.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어요. 김이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화면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떴습니다. 회사 소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는 10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개발 예정지 투자 전문 회사죠. 화면이 넘어가면서 투자 실적이 나왔어요. 지난 10년간 투자한 땅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은 2년 만에 3배가 올랐고요. 다른 곳은 3년 만에 5배가 됐다고 했어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집중해서 봤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이사가 설명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정보입니다. 어느 땅이 개발될지 미리 아는 게 중요하죠. 저희 회사는 정부 쪽 인맥과 지자체 관계자들을 통해 개발 정보를 입수합니다. 일반인들은 신문에 나올 때쯤 알지만 저희는 몇 개월 전부터 압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이 있다면서요. 정부 주도 사업이라 확실합니다. 그곳 땅을 지금 사두면 2년 안에 최소 3배는 오를 겁니다. 김이사가 장담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김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온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공문처럼 생긴 서류였어요.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진짜 같아 보였어요. 영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의심했어.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이었어. 투자한 땅값이 올라서 수익을 냈어. 영란이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김이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영란 씨는 이미 저희 우수 고객이십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를 드릴 겁니다. 제가 또 물었습니다. 투자하면 정말 제 명의로 등기가 돼요? 김이사가 당연하다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투자금을 입금하시면 일주일 안에 등기부등본을 보내드립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땅을 되팔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투자 금액별 수익률 표가 나왔어요. 5천만 원 투자 시 예상 수익률이 100%에서 15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억 투자 시에는 더 높았어요. 150에서 200%였죠.
금액이 클수록 수익률도 높았습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어요.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더 좋은 땅을 배정해 드립니다. 저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사무실도 제대로 되어 있고요. 서류도 그럴싸하고요. 무엇보다 영란이가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요.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있습니다. 김 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투자 금액, 토지 위치, 면적, 예상, 수익 시기 같은 게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어요. 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투자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개발 소식이 발표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내용이었죠. 김 이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저는 생각했어요. 영란이처럼 5천만 원으로 시작할까?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추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김 이사가 좋다면서 계약서 밑에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이름을 썼습니다. 도장도 찍었어요. 계약서 3장에 모두 날인했습니다. 김 이사가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저는 핸드폰 뱅킹 앱을 열었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5천만 원을 이체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5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화면에 이체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김 이사가 영수증을 주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등기부등본을 등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땅 위치와 면적이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개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려주세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영란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잘했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우리 함께 투자하니까 든든하다면서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떨렸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남편 몰래 투자했다는 게 실감 났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란이가 실제로 돈을 벌었잖아요. 등기부등본도 받을 거고요. 1년만 기다리면 1억이 넘게 될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산책 나간 사이에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두꺼운 봉투가 와 있더라고요. 발신인은 그 투자 회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얼른 집으로 가져와서 뜯어봤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이,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했어요. 토지 소재지는 경기도 어느 지역이었고 면적도 나와 있었습니다. 지목은 임야였어요. 법원 직인도 찍혀 있었고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기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땅을 산 거였습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가 뭔가 제대로 된 투자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이사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투자하신 땅 주변에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개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요.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혹시 그 지역 개발 소식이 나오나 싶어서요. 2달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영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다음 날 바로 만났어요. 영란이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계좌 입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7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란이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지난번에 문화센터 친구 한 명을 소개했는데 그 소개비야. 그 친구가 많은 금액을 투자했는데 10%를 소개비로 받았다면서요. 700만 원이요.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소개만 해도 그렇게 큰 돈을 준다니요. 영란이가 말했습니다. 선이도 주변에 소개하면 금방 몇 천만 원은 벌 수 있어. 땅값 오르는 거 기다릴 것도 없이 당장 현금이 생겨.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소개할 수 있을까? 문화센터 친구들이 떠올랐어요. 다들 남편이 퇴직했거나 곧 퇴직할 분들이었습니다. 노후 자금 걱정하는 분들이었죠. 영란이가 격려했습니다. 선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내자 도와줄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3명 있었어요. 그분들한테 이 좋은 기회를 알려주면 어떨까? 그분들도 투자하고 저도 소개비를 받으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도 받았고 회사도 제대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이건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끝나고 카페에 모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제를 꺼냈어요. 요즘 괜찮은 투자를 하나 알게 됐어. 친구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투자냐고 물었어요. 저는 토지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두면 나중에 몇 배로 올라. 나도 실제로 하고 있어. 믿을 만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받았다고 강조했어요. 한 친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윤숙 씨였어요.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고 노후 자금 걱정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윤숙이가 물었어요. 정말 안전한 거야?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사무실도 가봤고 등기부등본도 받았어. 영란이도 이미 수익을 냈어. 다른 친구들도 귀를 기울였어요. 이미자 씨와 장윤경 씨였습니다. 미자는 남편이 공기업에서 일했는데 은퇴 후 수입이 줄어서 고민이었대요. 윤경이는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재테크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3분 모두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이사 명함을 꺼냈어요. 관심 있으면 상담받아봐. 내가 소개한다고 하면 잘 안내해 줄 거야. 윤숙이가 명함을 받으며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미자와 윤경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윤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받고 싶어.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약속을 잡았어요. 김이사한테 미리 연락했더니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윤숙이를 데리고 사무실에 갔어요. 김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옆에서 윤숙이가 상담받는 걸 지켜봤어요. 김이사가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들으며 거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는 것, 등기부등본도 받았다는 것, 안전하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윤숙이가 점점 관심을 보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윤숙이가 결정했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옆에서 잘 결정했다며 격려했습니다. 윤숙이가 계약서를 쓰고 돈을 입금하는 걸 지켜봤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윤숙이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나중에 꼭 밥 살게. 일주일 후 김이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통장으로 700만 원이 입금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소개비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700만 원이 들어와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번에 700만 원이라니요. 남편 약값 1년치가 넘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쇼핑을 제대로 했어요. 예전에 참았던 가방이 있었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었는데 그날은 망설임 없이 샀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거였으니까요. 옷도 몇 벌 샀고요. 구두도 새로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 주 문화센터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새 가방을 들고 갔어요. 친구들이 알아봤습니다. 가방 새로 샀어? 예뻐. 저는 웃으며 그냥 하나 샀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미자와 윤경이도 투자 상담을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두 분을 각각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미자는 5천만 원을 넣었고요. 윤경이는 1억을 투자했어요. 저는 또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미자 소개로 500만 원, 윤경이 소개로 1,000만 원이었어요. 한 달 만에 2,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제 힘으로 벌어들인 거였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고요. 동시에 욕심도 생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소개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투자금도 곧 몇 배로 불어날 거예요. 김 이사가 말했거든요. 곧 개발 소식이 발표될 거라면서요. 어느 날 김 이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특별 제안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다음 날 바로 갔습니다. 김 이사가 새로운 투자처를 소개했어요. 이번엔 더 큰 프로젝트입니다. 정부주도 산업단지 개발이에요. 화면에 계획도가 떴어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김 이사가 설명했어요. 이건 확정된 사업입니다. 3년 안에 땅값이 최소 5배는 오를 겁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도 컸어요. 최소 1억 원부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됐습니다. 1억은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5배면 5억이 되는 거잖아요. 김 이사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이미 우수 고객이십니다. 특별히 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한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소개비로 번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1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몰래 빼내면 됐어요. 어차피 몇 년 후엔 5배가 될 텐데 그때 다시 넣어두면 되잖아요. 남편 약값도 걱정 없고 우리 노후도 완전히 해결되는 거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김 이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이체했어요. 남편 퇴직금 통장에서 8천만 원, 제 소개비 통장에서 2천만 원을 합쳐서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몇 년 후면 엄청난 돈이 될 거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그 돈이면 남편 약값은 물론이고 우리 노후를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말했어요. 나 요즘 남편 건강 많이 좋아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약값 걱정도 없어졌고 요즘 정말 마음 편해.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선이 너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조금 찔렸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투자금이 불어나면 진짜로 남편 약값 걱정 없을 테니까요. 그때 가서 다 털어놓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투자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 이사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어요. 개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죠.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 시간이 걸린다고 김 이사가 말했었으니까요. 문화센터 친구들과 차를 마실 때도 투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윤숙이가 말했어요. 선이야, 언제쯤 땅값이 오를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개발 소식 나오면
바로 오를 거야. 미자도 물었어요. 나도 추가로 더 넣을까 생각 중인데 저는 격려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나도 추가로 넣었어.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더 깊은 늪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려. 넉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이사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더라고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걸었는데 여전히 안 받았습니다.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영란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김 이사 연락돼? 영란이도 요즘 잘 안 된다면서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라면서 원래 개발 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김 이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직접 사무실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윤숙이한테 전화했더니 자기도 궁금했다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우리는 다음 날 사무실로 갔습니다. 건물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유리문 앞에 섰는데 안이 어둡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어요. 벽에 걸려있던 지도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바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윤숙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목소리를 높여 누구 없냐고 소리쳤습니다. 옆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시끄럽네.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있던 회사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밤에 이사 갔어요. 트럭이 와서 다 실어 갔던데 윤숙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버텼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가 사라졌다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김 이사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전히 안 받았어요. 회사 대표 번호로도 걸어봤습니다.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나왔어요. 윤숙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7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야? 어떻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제 돈도 1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 퇴직금을 몰래 쓴 것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한참을 복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영란이었습니다. 급하게 전화를 받았더니 영란이도 사무실에 가봤다면서 텅 비어 있었다고 했어요. 이제 어떻게? 영란이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는 일단 만나자고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란이, 윤숙이, 그리고 저 셋이 앉아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영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 당장 가자.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섰을 때 놀랐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대기실이 가득 찼습니다. 다들 우리처럼 투자한 사람들이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전 재산을 다 넣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 형사가 저희를 불렀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 진술을 했어요. 언제 투자했는지, 얼마를 넣었는지,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몇 달 전에 시작했고 총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회사 피해자가 수백 명입니다. 이미 신고가 엄청 들어왔어요. 총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이 넘을 겁니다. 전형적인 기획 부동산 사기예요.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형사가 설명했어요. 이들은 처음엔 소액 투자자들한테 실제로 땅을 주면서 신뢰를 쌓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진짜로 만들어주고요. 하지만 그 땅은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산속이나 가치 없는 땅을 여러 사람한테 쪼개서 파는 거죠.
그리고 소개비 제도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를 끌어들이게 만듭니다. 다단계 방식입니다. 선희 씨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된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윤숙이, 미자, 윤경이, 그분들도 다 속은 거잖아요. 형사한테 물었습니다. 돈을 찾을 수 있나요? 형사가 어려운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미 돈을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범인을 잡아도 돈은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서를 나서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남편 퇴직금에서 8천만 원을 몰래 뺀 것도 들통날 거고요.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죠?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윤숙이가 저를 째려봤습니다. 선희 때문에 투자했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냐? 소개비도 받았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이러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영란이도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도 선희를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했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 저는 고개를 떨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잘못이 맞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는데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았어요. 제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토지 투자를 했다는 것, 처음엔 5천만 원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 다음 1억을 더 넣었다는 것.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총 얼마를 넣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1억 5천만 원, 그중 8천만 원은 당신 퇴직금 통장에서 뺐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그걸 어떻게 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약값 때문에 걱정돼서 그랬어. 미안해. 죄송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밤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어요. 말없이 현관으로 가더니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디가 물었더니 은행 간다고 했어요. 통장 정리해야지. 저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에 앉아서 통장을 정리했어요.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퇴직금 2억에서 8천만 원이 사라졌고요. 소개비로 번 2천만 원도 다 써버렸어요. 남은 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처음 투자금 5천만 원도 사라진 거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을 나서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분간 말 걸지 마. 생각 좀 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윤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만나자면서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카페로 나갔어요. 윤숙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화가 가득했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윤숙이가 말했습니다. 선희 때문에 우리 집이 난리 났어. 남편한테 다 털어놨더니 이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이 어떤 돈인데 그걸 날렸냐고 매일 싸워.
저한테 책임지라고 소리쳤어요. 소개비 받은 거 다 토해내. 저는 죄송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라고 말했죠. 나도 돈을 잃었어. 윤숙이가 비웃었습니다. 피해자라고? 소개비 받았으면서 무슨 피해자야? 화를 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윤숙이 목소리가 커졌거든요. 저는 창피했어요. 윤숙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칠 후 미자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5천만 원 어떻게 할 거냐는 내용이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피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윤경이도 연락이 끊겼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목요일이 됐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친구들을 마주치면 어떡하죠? 하지만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수강료를 이미 냈거든요. 결국 문화센터로 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다가 제가 들어오자 조용해졌어요. 제자리로 가는데 다들 쳐다봤습니다. 윤숙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미자와 윤경이도 저를 외면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투자 사기 당했다는 얘기, 소개비 받았다는 얘기들이었어요. 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들 카페로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영란이만 잠깐 다가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문화센터 안 나오는 게 좋겠어. 제가 물었습니다. 왜? 영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들 선희한테 화가 났어. 분위기가 안 좋아. 나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돌아섰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었습니다. 15년 넘게 함께한 친구들이었어요. 매주 만나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죠. 이제 다 잃은 겁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욕심 때문에 친구들을 사기에 빠뜨렸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방에 있었습니다. 며칠째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밥을 차려놨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떠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미자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투자시킨 거 책임질 거야? 5천만 원 돌려줘. 저는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도 돈을 잃었다면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했죠. 미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소개비 받았으면서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변호사 선임할 거야. 각오해. 전화를 끊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법적 대응이라니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미자 남편이 보낸 거였어요.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과 위자료를 합쳐달라고 했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남편한테 보여줬더니 한숨만 쉬었어요. 변호사 상담 받아봐야겠어. 내일 같이 가자. 오랜만에 남편이 제게 말을 건 거였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더니 말했어요. 소개비를 받았다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액 배상 의무는 없어요. 부인도 피해자니까요. 답변서를 보내면 될 겁니다. 상담료로 30만 원을 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했어요. 원래 퇴직금 2억에서 8천만 원이 사라진 거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왔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었어요.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냈던 금액인데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들을 계산해 봤어요.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 남편 약값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나갔습니다. 연금이 월 180만 원이었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모자랐어요. 1년이면 거의 3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저축을 깨야 했죠. 이 속도면 10년이면 3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계산하면 할수록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집으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리비도 부담되고 매달 저축 깨는 것도 한계가 있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나아. 저는 반대했습니다. 이 집은 20년을 산 곳이야. 추억이 담긴 곳이고 아이들도 여기서 컸어.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런 감상 부릴 때가 아니야. 현실을 봐야 해. 다음 날 남편은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여기저기 둘러보더니 시세를 말했어요. 9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을 팔면 빚은 없으니까 전액 받을 수 있어. 9억에 기존 저축 1억 2천 합치면 10억 2천이 돼. 그걸로 작은 집 사고 나머지로 살면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살던 집을 떠나야 한다니요. 제 욕심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친구들도 잃었고 이웃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이제 집까지 잃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집이 팔렸습니다. 9억 원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잔금을 받는 날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9억이 찍혔어요. 기존 저축 1억 2천과 합치면 총 1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큰돈 같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동산을 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러 집을 둘러봤어요. 도시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갔습니다. 전철역에서 버스로 15분 거리였습니다. 25평 아파트를 봤어요. 가격은 4억 원이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방이 2개였고 거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햇살도 잘 들었고요. 남편이 이 집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20년 살던 집을 떠나는 게 실감났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 찍은 사진들, 가족여행 기념품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큰 것들은 대부분 버려야 했어요. 새 집이 작아서 다 가져갈 수 없었거든요. 식탁도 처분했습니다. 6명이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이었는데 새 집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소파도 팔았어요. 10년 넘게 거실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죠. 중고로 얼마 안 받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텅 빈 집에 이삿짐을 들여놓으니 더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 집에선 여유롭게 놓였던 가구들이 여기선 빽빽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말없이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집 사고 남은 돈이 6억 2천만 원이었어요. 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빼니까 6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이 돈은 절대 손대지 말고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자. 연금으로 최대한 살아야 해. 월 180만 원 연금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가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예전 아파트보다 훨씬 싸졌죠. 하지만 식비, 통신비, 공과금, 남편 약값 등을 내면 빠듯했습니다. 저는 장을 볼 때 가격을 따졌어요. 예전엔 생각도 안 하던 일이었습니다. 백화점 대신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할인 상품을 샀어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골랐습니다. 할인 스티커가 붙은 게 반가웠어요.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옷장에 있는 옷들로 버텼어요. 예전에 산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진 것만 아니면 그냥 신었어요.
외출할 일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문화센터는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고요. 돈도 아까웠어요. 한 달에 10만 원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대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무료였으니까요. 혼자 걸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저축이 조금씩 줄고 있어. 이러면 안 되겠어. 돈을 벌어야 해. 저는 깜짝 놀랐어요. 65인데 어떻게 일을 해? 남편이 구인 광고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경비 모집이었어요.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어요. 내일 면접 보러 간다. 저는 말릴 수 없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요. 남편이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차량을 안내하고 택배를 받는 일이었어요. 하루 8시간씩 일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경비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저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2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마트 계산원, 식당 설거지, 청소 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동네 마트에 지원했어요. 계산대 보조 일이었습니다.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떨렸습니다. 사장님이 나이를 물었어요. 62이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 있어요?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첫 출근 날 긴장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섰어요. 선배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바코드 찍는 법, 카드 결제하는 법 등을 배웠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어요. 손님들이 기다리면 당황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내밀면 재빨리 바코드를 찍었어요. 계산도 정확하게 했습니다. 사장님이 잘한다고 칭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뿌듯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80만 원이었어요. 시급 10,000원에 하루 4시간 20일 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쇼핑 한 번에 쓸 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직접 땀 흘려번 돈이 남편도 월급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우리 둘이서 한 달에 280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연금 180과 합치면 46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로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저축을 깰 필요가 없었어요. 저녁에 남편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일은 어땠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어요. 손님 중에 친절한 분들이 계셔서 좋아. 남편도 자기 일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야.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할만해. 남편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범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 이사와 회사 대표, 조직원들이 모두 잡혔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곧 시작된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했어요. 법정에 갔습니다. 피고인석에 김 이사가 앉아 있었어요.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죄상을 낭독했습니다. 수백 명을 속여 수백억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었어요.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김 이사가 일어섰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0년이었어요. 조직원들도 각각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미 해외로 빼돌렸고 대부분 쓴 상태였습니다.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전체의 10%도 안 됐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허탈함과 분노가 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전 재산을 잃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윤숙이도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았어요. 윤숙이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많은 돈을 잃었어요. 친구들도 잃었고 살던 집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제 잘못을 인정하는 법도 알았어요. 무엇보다 진짜 품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다니는 게 품위가 아니었어요. 해외여행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품위는 정직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마트에서 일한 지도 1년이 됐어요. 이제는 능숙하게 계산대를 다룹니다. 손님들도 저를 알아봐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물어요. 그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좋았습니다. 남편도 경비일에 적응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남편을 좋아했어요. 친절하시다면서 칭찬했습니다. 명절 때는 선물도 받아왔어요. 과일 바구니, 상품권 같은 것들이었죠.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매달 월급을 모았습니다.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쌓이니까 뿌듯했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모으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는데 한 손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였거든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더니 고맙다면서 웃으셨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갈 때까지 함께 가방을 들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착하시네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최근 몇 달은 원망과 비난만 들었었거든요. 퇴근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예전엔 이런 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쁘게 살았거든요.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고 문화센터 다니느라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걷고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있었어요. 공원 나무들이 보였고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녁을 차려놨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였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우리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수고했어. 저도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 남편이 웃었어요.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힘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조금씩이라도 만회할 수 있기를요. 최근에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신청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첫 강연은 긴장됐습니다. 어르신들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획 부동산 사기를 당했는지, 얼마를 잃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비슷한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기로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구했어요. 한 분이라도 제 실수를 통해 배웠다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후로 계속 강연을 다녔습니다.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어디든 요청이 오면 갔어요. 강연을 할 때마다 말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조심하세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 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기획 부동산 사기는 정말 교묘합니다. 등기부등본도 진짜로 만들어주고 소개비도 실제로 줘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신뢰를 쌓고 나중에 큰 돈을 가져갑니다. 땅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등기부등본도 받았고 법무사한테 확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속았어요.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혼자 결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상의하세요. 배우자나 자식들한테 말하면 반대할까봐 숨기면 안 됩니다. 그게 더 큰 화를 부릅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남편 약값 때문이었어도 상의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만큼 여유롭진 않지만 마음이 편해요.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매일 마트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맡은 일을 제대로 해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예전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저녁마다 하루 일과를 나누고 서로 격려합니다. 주말엔 함께 산책을 나가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으면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저축도 조금씩 늘고 있어요. 1년에 1,200만 원씩 모으니까 10년이면 억 원이 넘어요. 느리지만 확실합니다. 남의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제 땀으로 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 돈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에요.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이 품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품위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하게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마트 계산원이지만 당당합니다. 만약 투자 권유를 받으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은행 이자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절박해도 가족과 상의하세요. 저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세요.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트에 출근합니다.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인사합니다. 그 순간이 행복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 약값 걱정 때문에 시작했다가 많은 돈을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진짜 품위를 찾은 62 정선이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